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그 공무원 한국사를 쭉 했고 지금 근대태동계 문화 마무리인데 원래 뒤에 근현대가 있어요. 근데 이미 한능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근현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한국사 근현대사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려고 해요. 이미 겹쳐지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너무 강의 일정이 요즘 너무 많아요. 지금 월화수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심적으로도 힘들고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공무원 한국사는 근대태동기 문화까지만 또 마무리하고요. 근현대사는 좀 나중에 다룰 예정입니다. 근현대사 부분은 한능검 강의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달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좀 뭐 그 내용적인 게 많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 자, 조선 후기에는 과학기술도 발달하게 되죠.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 사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사실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 때만 해도 과학기술이 꽤 발달을 했었어요. 세종대왕 때 막 물시계, 해시계 만들고 그런 추구기 만들고 좀 그러다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성리학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다소 쇠퇴한 부분이 있었는데 후기에는 점차 실학의 발달로 다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아까 지전설 얘기를 했었잖아요. 홍대용. 근데 홍대용 말고도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적어볼게요. 홍대용 말고도 김성문 돌석자예요. 김성문 그리고 역시 홍대용 그리고 최한기 나랑 이름이 비슷해요. 홍대용 최한기, 저는 최한나, 이분은 최한기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 김성문, 홍대용, 최한기가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지전설이 왜 그렇게 발칙한 학문이었느냐. 왜냐하면 지전론은 그전에는 지구가 돈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구가 돈다. 근데 그전에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고 중화사상,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우주관도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중국이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다. 햇빛을 받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는 거고. 그래서 중국 중심의 그런 성리학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전설은 성리학적인 세계관과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천동설적인 거거든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지전설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되게 특이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전설이 맞죠? 뭐 예전에도 갈릴레이가 막 지구는 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믿고 천동설을 주장하고 믿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종교 재판을 막 받죠. 자, 그 다음에 역법은 그런 겁니다. 이런 달력, 태음력, 태양력 이런 것인데 태음력을 우리 원래 음력만 믿었었잖아요. 근데 서양의 양력과 그런 동양의 태음력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과학적으로 정리한 시헌력이라는 거를 써보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시헌력을 채용하기도 했다. 시헌력 채용은 김육이 했고 대동법을 주장했던 김육. 이 시헌력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태음력과 태양력을 합친 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달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이 지도는 이제 서양의 지도 어떤 게 전래되었느냐 그거예요. 고려만국 정도가 전래되었죠. 세계 지도. 고려만국 전도가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면서 세계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구나. 중국 말고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네. 그런 식으로 이건 세계 지도라는 거. 고려만국 지도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좀 그런 상상의 지도 말고 과학적인 세계 지도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세계관이 우리가 좀 확대가 된 거죠. 중국 말고도 우리가 진출할 곳이 많고 정말 세계에 여러 나라가 많다라는 거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고려만국 전도. 지금하고 비슷하죠? 고려만국 전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륙이 있구나.
정말 중국은 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도 정말 작은 땅덩어리구나.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훨씬 더 확대됐겠죠. 이게 고려만국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의학. 조선 후기 의학서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죠. 인정, 인정. 동의, 보감. 그쵸? 동의, 보감. 허준.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허준이 막 내가 사람을 해부해봤어. 장은 몇이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허준이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의학서를 모두 통틀어서 정리해가지고 전통 한의학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이런 한의학과 가면은 동의보감을 공부하죠. 한의학 정리. 매우 과학적으로 인간의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을 참 과학적으로 정리한 한의학에 꽤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양약보다는 한의학이 좀 잘 듣는 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이라던가 어디 삐거나 이랬을 때 침 맞거나 뜸 뜨는 거 이런 것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동의수세보감. 자, 동의수세보감은 동의수세보감이 아니라 동의수세보원입니다. 죄송해요. 동의수세보원은 허준이 아니라 이재마죠. 동의수세보원. 사실 이재마는 동의수세보원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사상의학으로 유명한 이재마. 이재마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인간은 4가지 종류의 그런 몸으로 되어 있고 그 기질에 따라서 약을 지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의학을 확립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완전 소음인이거든요. 손발이 차고 소화기관이 약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소음인적인 특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사상의학적으로 하면은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은 완전 태양인인 거야.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배출 많이 하고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태양인, 호탕하고 막 그런 뭐 얼굴 크고 그런 게 있어요. 사상의학이. 뭐 남자도 뭐 반드시 태양인이지 않고 소양인인 사람도 있어요. 남자인데도 조금 더 좀 왜소하기도 하면서 여성적인 면이 있는 사람은 소양인. 막 이런 식으로 태양인, 소양인, 그리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의 그런 인간의 몸의 기질을 표현한 게 바로 이재마입니다. 자, 의학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농서는 되게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농사직설, 농상집요랑 헷갈리게 하려고 농가 집성이 되게 보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농가 집성은 농사직설하고 헷갈리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농사직설은 세종 때지만 농가 집성은 조선 후기 효종 때 지은 거예요. 효종 때 지은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농업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농업 생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업 생산력을 어떻게 하면 증대할 것이냐 뭐 이런 기준으로 만든 농법서입니다. 농가 집성.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모든 걸 다 집성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 우리 농법서를 최초로 만든 거고 그 전에 농상집요는 원에서 데려온 겁니다. 원에서 가져온 거니까 우리 건 아니죠. 네, 마지막에 이제 과학기술. 자, 기술적인 면은 정약용이 나와줘야겠죠. 정약용이 이제 정조와 함께 정약용의 정조가 이제 수원화성 지을 때 그 큰 돌덩어리들 드는데 거중기 사용했고 정약용의 거중기. 그리고 수원 화성 행차에 한강을 건널 때 이제 배다리. 쓴다. 배다리가 뭐냐면 이제 배 위에다가 이제 정말 다리 깐 거예요. 배다리를 깔았고 한강 다리 없었거든요. 이때 제대로 배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행차를 하고 그러니까는 왕은 배를 탈 수 없다. 왕은 꼭 행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 뒤로 나중에 이제 다리를 만들죠. 그리고 정약용의 동생 이제 이 정약용의 정신이 정약전 동생한테도 이제 이어가서 이게 기술적인 면은 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약전은 어부들이 이제 농업 그런 뭐랄까 어획 기술 그런 어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물고기 종류가 대체 뭐고 어떤 계절에 물고기가 다니고 이런 식으로 서해, 동해, 남해 그런 물고기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약전에 뭐 자산어부 자산어부에 별의별 물고기가 다 나와요. 여기도 인어 나와요, 여러분.
인어가 진짜 있었나? 인어에 대한 내용도 자산어부에 쓰여져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홍대영부터 김성문, 홍대영, 최양기, 지전설, 시언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음력, 양력 합치게 시언력, 고려만국 정도 너무 중요하죠. 그림 자료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학적 세계지도, 그전에는 그냥 상상의 지도 같은 세계지도였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도 지금 지도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지도랑 비슷한. 동의보감 허준, 전통학예학 정리,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사상의학 너무 중요하고요. 농가집성, 이제 조선 후기 농법서, 정약용의 거중기도 만들고 배다리도 만들고 이런 과학기술적인 그런 발명을 했고 그의 동생은 자산어보를 남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서민문화 지금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문화는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신분제가 어떤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몰락 양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붕당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런 몰락 양반들. 양반이긴 양반인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정말 갓도 막 이렇게 찢어지고 옷도 막 힘들게 입고 맨날 이렇게 글 공부만 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니까, 양반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집은 가난해. 그런 몰락 양반들도 생긴 반면 조선 후기에 또 새로운 움직임이 모내기법의 발달로 한 명이 큰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서 부유한 농민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가난한 농민들도 많아졌지만 일부 부유한 농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통해서 상공업의 발달로 또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뭐 개성의 송상이라던가 이렇게 막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독점 상인들, 도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하지만 맨날 이렇게 천시당하고 이제 그 신분이 낮으니까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되는 거죠. 양반이 되면은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군역의 의무도 없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반의 족보를 사고 뭐 공명척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반이 되면서 신분제가 이 피라미드 삼각형이었다면 역피라미드가 돼요. 양반이 많아져요. 족보를 사가지고 실제 양반이 많이 되고, 그리고 농민들도 어느 정도 생활이 그전보다는 좀 윤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문화들, 서민들의 문화들, 대중적인 그런 서민들의 문화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하면 딱 서민 문화죠. 김웅도의 풍속화, 신윤복의 그런 그림들, 춘화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 게 모두 서민 문화의 발달 때문이에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요거는 이제 실제 그림 같은 거나 자료 많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글 소설. 한글 소설 많죠? 한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써볼까요? 허균의 뭐 홍길동전, 뭐 춘향전. 이 한글 소설은 나중에 다 이게 다 판소리로 발달을 합니다. 그죠? 뭐 토끼전, 별주부전이라고도 하고 토끼전, 뭐 장화 홍련전. 이런 식의 한글 소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전에는 다 한문으로만 소설이 됐는데 서민문화. 이 한글 소설 보면은 막 그런 게 건성징악적이고 재밌어요. 흥미롭고 그런 식의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 한글 소설은 그대로 또 판소리가 됩니다. 이 판소리는 한글 소설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춘향이가 들어오는데 얼쑤 막 이러면서 막 도령님 막 이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면서 말도 하고 그런 식의 판소리, 그러면서 이게 액션도 좀 취하는, 이러면서 이런 판소리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판소리를 정리해서 발달시킨 사람이 바로 신재효입니다. 이 신재효와 그 여자의 그 러브스토리, 수지가 출연했던 그 영화가 있었죠? 도리화가인가? 도리화 뭐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신재효와 그 시대의 그 여성 판소리꾼,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런 신재효가 아무튼 판소리의 대가예요. 근데 그 여자랑 또 이제 약간 뭐랄까 좀 그런 플라토닉 러브를 넘어서서 이제 많은 도리화가라는 그런, 도리화가가 신재효가 이제 그 여자에게 지어줬던 노래죠. 망했지만 뭐 어쨌든 신재효가 판소리를 정리한 신재효의 판소리 정리.
그래서 판소리를 정리해서 6마당을 남깁니다. 근데 지금은 5마당만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회화. 그림적인 부분. 자, 회화는 일단 세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색깔 펜으로 써볼게요. 회화는 17세기에는 좀 달마도라던가 여전히 그런 양반적인 그런 그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두서가 그래도 좀 특이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면 윤두서의 자화상 정도? 윤두서의 자화상, 이거 되게 멋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그림 보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멋있다. 왜 목을 안 그리고 머리만 그렸을까? 이게 이것을 다 그린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일부러 머리만 그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선시대 미술 중에 정말 대단한 그림이죠. 이 눈빛이 정말 막 살아있어요. 정말 윤두서가 아마 그 정약용의 장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윤두서의 이 털이 한 올 한 올 살아있고 그 눈빛,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지금 상황, 이 윤두서도 정계에서 좀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나의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거. 이 윤두서의 특히 자화상의 특이한 점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내가 이 눈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 눈이 되게 무섭달까요? 꿰뚫어보는 뭔가 그런 그림에서 정말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염도 참 멋있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주변에 있는 이런 몸이라던가 이런 걸 오히려 안 그린 것이 얼굴에 딱 집중이 되는. 고흐도 그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잖아요. 윤두서의 자화상 유명합니다. 이게 17세기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는 그런 경치를 그리게 됩니다. 18세기에는 진경산수화가 유행을 하게 돼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게 되면서 가장 유명한 게 인왕제색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자,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런 게 이제 진경산수화죠. 뭔가 여백의미와 이런 구름도 멋있죠. 금강전도 이런 것도. 이런 풍경을 그리는 그런 조선시대 후기 그림이 있습니다. 산, 풍경. 인왕제색도도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좀 경치. 이게 진경산수화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는 풍속화가 유행을 합니다. 자, 풍속화 나오면 딱 누구가 두 명이 생각이 나야 되죠? 바로 풍속화가 유행하면서 김홍도,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특징이 달라요. 김홍도는 재치스러우면서 해학적인 그런 정말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 신윤복은 조금 상류사회들의 모습, 기생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윤복, 김홍도 보면은, 김홍도는 이런 씨름도라던가 일반 사람들의 그런 삶들, 그림체도 약간 좀 남성적이죠. 그런데 신윤복은 그림체 자체가 그림선이 되게 고와요. 여성적입니다.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씨름도가 이게 지금 이 김홍도의 그림이고요. 이 김홍도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은 얼굴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이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 신발들, 그 옆하는 사람, 갓을 내리고 있는 사람, 이게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들, 어머도 잘 그렸습니다. 이런 씨름도의 그런 뭐랄까, 딱 가운데다 씨름하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뭔가 안정적인 마른 목골 구조라고 할까요? 정말 잘 그린 그림이고, 그때 당시에 신분사회에도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이 씨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합쳐져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볼까요? 신윤복의 그림은 신윤복은 워낙 춘화가 유명하긴 한데, 김홍도도 그렇지만, 신윤복의 그림은 참 재밌죠. 보시면 이제 여자들이 목욕하고 있고, 이제 기생이 이제 그네를 띄우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부러 딱 그 가운데 있는 기생이, 그네를 타는 기생의 이 치마 색깔을 진한 빨강으로 함으로써 딱 시선이
가운데로 딱 몰리게 하고, 그리고 또 재치 있게 동자승들이 그거를 목욕하는 걸 보고 있어. 구경하고 있어. 요즘 시대의 야동 같은 거겠죠? 정말 잘 그린 그림이죠. 이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인들의 선을 정말 곱게 잘 그린 거라는 거. 신윤복의 추나 같은 거 보면 추나 자체가 야하지가 않아요. 스토리텔링이 있고 정말 고급집니다. 이런 풍속화가 18세기에 유행을 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19세기. 19세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19세기는 너도 나도 그림을 그리는 민화가 발달합니다. 민화는 심지어 누가 그린지도 몰라요. 따로 화원이 그린 것도 아니고 작자 미상이 특징이에요. 뭐 호랑이를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까치와 호랑이 이런 민화가 유행을 하는데 누가 그린 줄 모르겠다. 뭐 그런 작자 미상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런 민화, 평민들의 그런 그림들, 뭐 장승업 그림도 이때 유행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민화가 막판에는 유행을 했다. 회화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조선시대 건축은 사실 저는 고려시대만큼 뭐 예를 들어 뭐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뭐 봉정사 극락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적어볼게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층수가 많다. 2층, 3층이다. 그러면은 조선시대예요. 어쨌든 17세기에는 어떤 건축이 유행하냐면 아무래도 절이 발달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절이 별로 없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고려나 뭐 통일신라만큼. 그래서 주로 이제 궁궐 건축 아니면 이제 사찰. 그나마 유명한 사찰.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적을게요.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뭐 화엄사 각황전은 조금 유명해요. 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화엄사 각황전 2층짜리 건물. 그리고 이제 법주사 팔상전. 이런 식의 팔상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절이 좀 있고 다층이 많다라는 거. 다층이 특징입니다. 다층. 층이 여러 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은 18세기 유명한 절 이제 쌍계사, 개운사, 뭐 계암사, 그리고 성남사 뭐 이런 게 있어요. 등등. 그리고 이제 19세기. 그리고 이제 수험사, 수원화성. 정조 때 수원화성.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건축이고, 19세기, 마지막 19세기는 흥선대원 그때 경복궁을 중건하거든요. 그 경복궁의 그 근정전, 이게 19세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경복궁, 근정전. 이게 이제 당백전을 발행해서 흥선대원이 새로 세운 거. 경의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건물이다. 저는 이건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외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 다층이라는 게, 건물이 다층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수원화성 뭐 이런 거. 수원화성도 앞에 보면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층이면은 안에까지 1층, 2층, 3층, 4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다층으로 변하고 안에 천장은 거의 뚫려 있어요. 겉에 모양만 화려하게 만든 거죠. 다층이 나온 이유는 좀 중국의 건축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다층이 많거든요. 딱 보면은 좀 첫 번째 특히 법주사 팔상전 요거는 약간 중국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조선 후기의 건축이다. 자, 마지막 공예. 공예 부분은 쉽죠? 바로 백자죠. 조선시대 하면은 백자. 백자라고 쓰면 공예라고 쓸게요. 공예. 자기. 그래서 뭐 정리하면 뭐 조선 시기에 백자가 이제 유행을 하다가 점점 이제 백자가 조금 질려가는 거. 너무 담백해.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색 붓으로 그림을 그려요. 난을 친다던가 산을 그린다던가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청화백자. 백자가 유행하다가 청화백자로 바뀌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청화백자는 굳이 안 보여드려도 아실 거예요. 요즘에도 자주 나온 도자기가 청화백자입니다. 그래서 공예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서민문화는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뭐 나머지는 교재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만 정리를 했어요.